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 뭔가 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 위기인가 싶으면 또 어디선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사회가 막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위기가 몇 개 겹쳤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충격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상황을 또 나쁘게 만드는 그런 다중위기, 영어로는 폴리크라이시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위점 투자 전략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제목이 좀 강렬합니다. 불편한 진실, 인류의 상실과 야만성의 회귀. 이 보고서가 바로 지금 민주주의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으로는 불평등 문제, 포퓰리즘 이런 게 어떻게 사회를 약화시키는지, 또 밖으로는 강대국 경쟁이나 세계 질서 파편화 같은 게 어떤 압력을 주는지 이걸 좀 보려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요, 이 안과 밖의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어떤 악순환을 만드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여러분의 삶, 또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다중위기라는 것의 실체를 알려면 역시 우리 안의 문제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지탱하는 기둥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린다. 이런 신호가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사회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에 대한 믿음 같은 거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 현대 자본주의가 가진 어떤 모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정말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부가 정말 극소수에게만 집중되면서 오히려 사회 전체를 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죠. 원래는 이제 탄탄한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좀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중산층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등 심화된다는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기반까지 흔들게 되는 걸까요? 이 보고서가 몇 가지 구조적인 원인을 짚던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금융의 힘이 점점 세지는 금융 자본주의로의 변화 같은 거, 그리고 예전에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대변해주던 노동조합이 좀 약화된 거, 또 일에서 버는 돈보다 자본 자체가 불어나는 수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신자유주의 정책들, 흔히 규제 완화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들 있죠. 아, 규제 완화. 네. 더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건 이런 불평등이 이제 고착화되는 경향이에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 기회에 영향을 주고 이게 또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그래서 세대를 거쳐서 불평등에 그냥 대물림되는 거죠. 세습적 불평등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실제로 보면 세계 최상위 부자랑 극빈층 자산 격차는 어마어마하고요. 한국 같은 선진국 안에서도 소득 불평등 심각합니다. 여기에 또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막 오르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뭔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게임의 룰 자체가 이미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짜여져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은 어렵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옛날 얘기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요. 자연스럽게 의회나 사법부 같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적인 불만이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정당성의 위기로 확 번지는 거고요. 포퓰리즘이 자라날 아주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결국 이런 불만과 분노, 이걸 파고드는 게 포퓰리즘이군요. 보고서에서는 포퓰리즘을 어떤 특정한 이념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딱 둘로 나누는 거죠. 선량하고 진짜 보통 사람들, 대부패하고 특권 가진 엘리트, 이런 단순화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회 경제적 불만을 막 증폭시키는 일종의 정치 전략, 논리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 보면 종종 사법부 독립성이라든지 언론 자유 아니면 공정한 선거 관리 기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들을 저거 다 엘리트들 도구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약화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의회 같은 대위기구를 좀 거치기보다는 대중하고 직접 소통하는 방식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민주주의가 굉장히 오래된
안정되고 안정됐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도 포퓰리스트 성향 정부가 들어선 후에 민주적인 규범들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결국 포퓰리즘은 사회를 더 극단적으로 나누고 정치적인 타협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 스웨덴의 부이뎀 연구소나 프리덤 하우스 같은 기관들 데이터 봐도 그렇더라고요.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늘어나는 시기랑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지표가 떨어지는 시기가 딱 겹친다는 분석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는 줄고 선거는 하는데 실제 민주주의는 후퇴한 그런 선거 독재 국가 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 선거 독재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나 언론처럼 다수결 원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관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것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권력 기반을 계속 다져나갑니다. 겉보기에는 민주주의 같은데 속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보고서에서 이걸 정치적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비유했던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면역 체계인 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민족주의, 특히 좀 배타적인 성격의 민족주의가 결합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포퓰리즘이 종종 민족주의하고 손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 편, 그러니까 진정한 국민이라는 걸 아주 편협한 기준, 혈통이라든지 특정 문화 같은 걸로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배척, 혐오 이런 걸 부추기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 불만을 이민자나 소수자 같은 외부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 전략이죠. 특히 유럽 우파 포퓰리즘에서 이런 경향이 좀 구드러지고요. 원래 민주주의는 인종이나 출신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동등한 시민이다. 이런 시민적 민족주의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반대네요. 정확합니다. 다 같이 공유하는 가치나 법치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를 포용하는 게 시민적 민족주의라면 혈통이나 특정 문화, 영토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랑 그들을 딱 나누는 배타적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 포용성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반이민 정서라든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서 자기 나라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막 강화하면서 외국 자본 배척하는 그런 자원민족주의 현상 같은 것도 이런 배타성이 강해지는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는 동안 외부 환경은 또 어떤가? 공교롭게도 바깥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는 분석인데요. 냉전 끝나고 나서 잠시 기대했던 그런 평화롭고 자유로운 국제 질서, 이건 이제 좀 지나간 것 같고 훨씬 더 혼란스럽고 경쟁적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외부 압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새로운 강대국 경쟁의 부활이죠. 특히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누가 더 힘이 세냐, 영향력 다툼, 이걸 좀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다른 쪽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통치, 이걸 내세우면서 마치 두 개의 다른 시스템, 다른 모델이 경쟁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념적인 대립구도가 생기니까 경제, 기술, 외교 거의 모든 영역이 협력보다는 경쟁, 심지어는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은 잃는 그런 제로섬 게임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경쟁의 진짜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전쟁이군요.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기술 민족주의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죠.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 수출 통제하고 또 자국 내 생산 늘리려고 막대한 보조금 주는 반도체 지원법 만들고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이른바 치포 동맹 추진하는 거 다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공급망을 의도적으로 나누거나 재편하려는 시도죠. 자유무역의 시대에서 안보무역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효율성보다는 안보,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여기에 맞서서 중국 역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자급자족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막 얽혀 있으면 평화를 가져올 거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냉전 이후 세계화를 이끌었던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으면 전쟁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좀 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군요.
네, 이제는 오히려 그 상호 의존 관계가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무기화된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세계 경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도 개방되고 자유화될 거다. 이런 서구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안 된 거죠. 오히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확보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그 핵심적인 지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중국하고 너무 깊게 얽힌 관계를 오히려 위험 요소, 그러니까 전략적 부채로 보게 된 거군요. 그래서 핵심 기술이나 전략 물자 공급망을 중국이랑 분리하려는 디커플링이나 아니면 적어도 위험을 관리하려는 디리스킹, 이걸 추진하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나 재편은 당연히 큰 비용이 들어요. 당장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공급망 만드는데 돈도 시간도 들죠. 모든 나라에게 아주 어려운 경제적 선택, 또 전략적인 딜레마를 안겨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무기화 현상이 반도체 말고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나요? 아유, 물론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른 아주 극명한 사례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유럽에 공급해온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아서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려고 했었죠. 또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곡물이나 비료 수출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잖아요. 이런 외부 충격은 앞서 이야기했던 각국의 내부적인 경제 불만, 정치 불안 이런 걸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보고서에도 보니까 히토류는 중국, 리튬은 남미, 천연가스는 러시아, 곡물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팜유는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생산이 쏠려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도네시아가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팜유 수출을 잠깐 제한했던 거라든지 멕시코가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을 국유화한 조치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앞바다에 묻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그 천연가스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지금의 그 비극적인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원이 개발과 협력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세계 경제랑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달러, 그 위상은 괜찮은 걸까요? 이것마저 흔들리면 정말 큰 문제일 텐데요. 달러 중심 체제 역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랑 국가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되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나 부채 한도 증액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심심찮게 정부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설까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신뢰도를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죠.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네, 미국이 금융제재를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달러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자기들끼리 무역할 때 자국 통화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식이죠.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이것도 달러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물건 사거나 팔려고 하는 건데 미국이랑 무역 자체가 어려워지면 달러를 예전만큼 많이 가질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건 위기가 터질 때마다 오히려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막 오르는 그 달러의 역설 현상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맞습니다. 그 점이 달러 지위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죠.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 자산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만 보면 국제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 줄이고 금이나 다른 통화 비중 늘리는 식으로 자산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달러가 누려왔던 그 과도한 특권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죠.
만약에 달러 중심의 단일 기축 통화 체제에서 여러 총화가 경쟁하는 다극 통화 체제로 전환된다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 금융 시장이 파편화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국가 간 공조나 협력이 어려워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불안정성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민주주의 국가들한테 또 다른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안에서 침식하는 요인들, 그리고 밖에서 압박하는 요인들, 이걸 각각 살펴봤는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 위기가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분석 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악순환의 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시죠. 1단계,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나 식량 가격이 확 오른다든지 아니면 미중 갈등 때문에 반도체 같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합니다. 2단계, 이런 외부 충격은 각 나라 안에서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이죠. 경제 불안을 더 키웁니다. 3단계, 이건 원래 있던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격차에 대한 불만을 더 커지게 만들고 문제 해결 못하는 기존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사람들 신뢰를 떨어뜨리죠. 4단계, 바로 이때 모든 문제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 부패한 엘리트 대신 보통 사람 편이다. 외부 세력한테 빼앗긴 통제권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외치는 포퓰리스트나 민족주의 성향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사람들 불안과 분노를 파고드는 거죠. 5단계, 이들이 만약 선거 같은 거로 집권하게 되면 종종 국제협력보다는 자기 나라 이익만 앞세우는 공격적이거나 일방적인 외교정책, 아니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관세를 매긴다거나 자원 수출을 통제한다거나 동맹관계를 약화시킨다거나 하는 식이죠. 6단계,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결국 세계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라들 사이의 마찰을 증가시키고 이게 또다시 새로운 지정학적 충격 1단계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꼬리에 고리를 물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는 안에서부터 약해지고 국제사회는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경고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암울한 순환인데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물론 미래를 딱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가능성들이죠.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 시나리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현재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는 불평등을 좀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예를 들면 부유세를 도입한다든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일 모색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술 혁신에 적극 투자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들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거죠. 칩4 같은 공급망 협력 모델을 확장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권위주의와의 경쟁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미래상입니다. 두 번째는 요새화된 블록의 시대입니다. 세계가 이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블록,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블록, 이렇게 딱 나뉘는 거죠. 일종의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세계화는 상당히 후퇴하고 블록 간의 교류는 제한될 거고요. 외부 위협에 같이 대응하면서 블록 내부 결속력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안보 논리가 모든 걸 압도하면서 블록 내부에서조차 민주적인 규범이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좀 암울한 시나리오인데요. 글로벌 무질서입니다. 앞서 설명한 그 악순환 고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국제 시스템이 안정적인 블록으로 재편되지도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다극적 권력 투쟁과 경쟁으로 완전히 파편화되는 거죠. UN 같은 국제기구는 사실상 마비되고 모든 국가들이 끊임없는 경제 충격, 기후변화 재난, 지역 분쟁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국가 기능 자체가 약화되고 정치적 정당성도 광범위하게 붕괴하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숨막히는 시나리오들인데요. 특히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인류의 상실과 야만성의 회귀,
라는 정말 섬뜩한 경고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분석의 귀결점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건 단순히 금융시장 혼란 이걸 넘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 화폐나 금융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 예를 들면 금이나 식량, 에너지다 큰 필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제로섬 경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은 결국 폭력적인 대립과 갈등,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야만성의 부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보고서는 이게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것 같아요. 땅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꼭 필요한 콜탄이라는 광물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수백만 명이 희생됐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 역시 그 배경에는 천연 자원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심지어 부유한 선진국 안에서도 극심한 불평등이나 사회적 고립 때문에 빈곤층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야만성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보고서는 또 특정 지도자들의 정책이나 발언이 어떻게 이런 흐름을 더 가속화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나 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어떻게 기존 국제 질서와 달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었는지, 혹은 가자 지구의 참상을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기회로 보는 듯한 그런 시각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공감과 연대의식을 무너뜨리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이건 결국 국제관계를 그냥 냉혹한 국가 이익의 싸움터로만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지배하게 되고, 모든 인간을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도덕,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타니즘 같은 가치가 설 자리를 잃을 때 진짜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는 거죠. 서로에 대한 공감과 연민, 즉 인류의 상실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민주주의가 안으로는 불평등, 포퓰리즘,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또 밖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상호 이전의 무기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위기, 다중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민주주의의 쇠퇴와 글로벌 무질서를 심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석이 좀 암울하다고 해서 미래까지 반드시 비관적인 것은 아니죠.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위기는 동시에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처럼 민주주의가 그 안에 내재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위기에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재건, 또 가짜뉴스 확산 방지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같은 민주주의 제도의 혁신,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신뢰에 기반한 스마트한 상호 의존 관계 구축, 이런 것들을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점진적인 누진세 강화라든지 공교육 투자 확대, 언론 자유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그리고 핵심 기술이나 공급망 분야에서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파편화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와 또 사회 전체는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